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6장의 파트 2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브레그 브렌타노 XRD 회전 실험은 일반적으로 그, 이, 이 분말을 이용합니다. 에, 우리가 그 분말 시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료가 항상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분말을 만들면 우리가 엑스레이 회전 기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회전 기기나 또는 뭐 일본에서 만든 거든지 뭐 유럽에서 만든 기기에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거는 10마이크로 이하면 언제나 동일한 XRD 회전상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RD 브레그 브렌타노 회전 실험이, 그러니까 결정질 재료의 페이스 분석의 상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실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분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시편통이나 이런 시편통에다가 이렇게 분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분말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냐면 연마를 하거나 이렇게 갈아내거나 그다음에 부수거나 해가지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속 재료 같으면 예를 들면 줄 같은 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열을 해서 너무 얘가 잔류력이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딱딱해진 거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재결정 온도 이상이면 우리가 회복, 그다음에 재결정이 일어나서 디스로케이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자. 그다음에 이제 채를 이용해서 채를 이렇게 쳐가지고 약 10마이크로 이하의 분말로 만들어서 얘를 요런 통에다 넣고서 요게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음각이 되는 거죠. 요 음각에다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채워 놓은 다음에 얘를 꽉 눌러주는데, 압력을 주는데, 이 압력을 줄 때 얘가 이 시편 분말들이 아주 잘 안 붙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시편의 표면에 바세린을 조금 바르거나 약간의 접착제, 예를 들면 풀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서 분말 사이의 결합력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이 유리, 보통 이렇게 판판한 유리판에다가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실제로 이 꾹꾹 누른 이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으면 요 반대면은 판판하겠죠. 그러니까 요 반대면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엑스레이 회전 실험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회전 시료를 하는 요 틀이 또 회전 실험에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틀에 우리가 시편 홀더를 우리가 제로 백그라운드 홀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GBH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단결정은 XRD 회전 실험 시 요 조건, 그러니까 HKL 브레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만 보강 간섭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실험하는 투세타가 0도부터 180 사이에서 브레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단결정을 우리가 사용하면 이때는 얘는 전혀 그 회전에 참여를 안 합니다.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애를 우리가 제로 백그라운드 홀더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브레그 브렌타노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오류가 생겨날 수 있는데, 가장 큰 오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포커싱 서클입니다. 이 요게 포커싱 서클이 있어야지만 요거 파이각으로 우리가 타겟, 그러니까 소스에서 나간 게 파이각으로 산란됐다가 다시 열로 포커싱돼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과 이 디텍터에 들어가는 얘가 일정하게 요 서클 내에 이렇게 정확하게 놓여야 되는 겁니다. 요게. 근데 이게 반경을 가지기 때문에 요게 판판한 시편은 사실은 완전히 요 포커싱 서클에 이게 싹 놓이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XRD에서는 포커싱 서클에서 시편이 엑스레이가 조사되는 면적의
파라포커싱, 그러니까 모든 애들의 포커싱이 되기 위해서는 요 조에 놓여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만약에 시리어 표면이 포커싱 서클부터 벗어나면 측정 오차가 생겨나는데, 예를 들면 이 시편이 지금 포커싱 서클로부터 다음과 같이 델타만큼 이렇게 벗어나 있네요. 이렇게 델타만큼 벗어나는 게, 이 델타가 예를 들면 약 0.2mm라면 다음과 같은 이 식에 의해서 뭐가 얻어지냐면 그 2세타에 오류가 생기게 되네요. 그러니까 회질각의 오류가 생기게 되네. 그러니까 시편이 XRD 1의 중심을 벗어나서 포커싱 서클에 놓여 있지 않다면 엑스레이가 디텍터 입구점으로부터 모이지 않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네. 그러니까 원래 요 서클에 있었다면 요로 디텍터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요로 못 들어가고 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얘를 줄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가 0.2라면 이 식에 의하면 약 이 델타 2세타가 한 0.1도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편은 정확하게 포커싱 서클에 놓이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시료에 엑스레이가 들어가는데, 사실 엑스레이가 이 포커싱 서클에 놓인 엑스레이가 시편에 항상 일정하게 표면에 놓인 게 아니라, 엑스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표면을 벗어난 다른 위치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 표면에서부터 0.1mm의 두께까지는 엑스레이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엑스레이가 또 산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만약에 이게 정확히 요 서클에 있으면 요 디텍터에 여기로 들어가겠지만, 여기로 들어가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밑에서 산란된 애들은 이 디텍터도 못 들어가고 디텍터 슬릿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이 에러가 존재하네요. 특히 이 침투 깊이는 뭐에 의존하냐면 질량 흡수 계수나 그 다음에 입사각에 의존하는데, 질량 흡수 계수가 적거나 작거나, 그러니까 질량 흡수가 작다는 것은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입사각이 90도에 가까우면 이게 훨씬 더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때 침투 깊이에 따른 측정 오차가 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면빔 XA를 사용하거나 XA가 이렇게 되지 않고 평행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얇은 시료를 만들어서 시편이 이렇게 아주 그냥 표면에만 존재하게 하면 우리가 이 침투 깊이에 의한 효과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엑스레이 XRD에서 회절 실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분석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결정 재료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RD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 재료를 분석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정성 분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페이스가 있느냐라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이 결정상의 정량 분석입니다. 정량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XRD 회절상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RD 회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레티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A1의 길이가 얼마야, 이게 길이가 얼마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이 크기가 예를 들면 그레인 사이즈가 예를 들면 뭐 10마이크로미터냐, 아니면 얘가 1마이크로미터냐, 아니면 0.1 나노미터냐 하는 이 결정질의 사이즈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또 XRD 회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가 있네요. 잔류응력,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많이 얘는 격자가 찌그러져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우리가 집합 조직을 분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집합 조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나가니까 간단히 집합 조직이 어떻게 회절상이 집합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이 공부할 게 뭐냐면 정성 분석입니다. 자, 얘는 뭘로 실험을 하냐면 카파 K 알파로, 즉 란다가 0.154 나노미터의 이 콘스탄트를 XA를 가지고서 실험을 할 때 얘는 카파 파우더 또는 얘는 알루미늄 파우더를 측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카파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카파 파우더를 가지고 찍으면 다음과 같이 요런 각도, 요런 각도, 요런 각도, 요런 각도에서 또는 알루미늄 파우더를 찍으면 또 다른 2세타 1, 2세타 2, 2세타 3, 2세타 4에서 그러니까 이 2세타 1, 2세타 2, 2세타 3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카파와 알루미늄은 다르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써있듯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결정시료의 분말시료의 XRD 실험 결과는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지의 결정시료가 있다면 얘를 우리가 브레그 브렌타노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2세타에 따른 이거 봐요. 2세타 1, 2세타 2, 2세타 3, 2세타 4를 측정하고 회절 강도를 측정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또 2세타 1에 해당하는 I1 여기에 해당하는 I2 여기에서 해당하는 I3를 측정하면 이와 같은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하면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카파하고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애입니다. 이 카파하고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데 각각의 요 픽을 우리가 보면 다 다른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에 그 다음에 다 다른 I1, I2, I3를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얘가 뭐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우리 인간도 내가 패스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 패스보드를 보면 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패스보드만 가짜로 만들었어도 누군지 얘가 가짜인지 알잖아요. 왜 우리가 가짜인지 알습니까? 여러분들 가짜 패스보드를 가지고 있거나 패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정성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 사람이야 A라는 사람을 알려면 우리가 아이디 카드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얘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정량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정량 분석은 여러분들 얘는 지금 카파야의 패턴이고 얘는 알루미늄의 패턴입니다. 100% 카파만 있다면 얘는 똑같은 애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여러분들 100% 카파예요. 그러면 얘는 미국에서 찍어도 똑같은 패턴, 일본에서 찍어도 똑같은 패턴, 한국에서 찍어도 똑같은 패턴이 얻으니까 얘는 카파인지 알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카파를 50%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50% 넣어서 찍으면 이와 같은 패턴이 얻어집니다. 만약에 카파를 75%, 알루미늄을 20% 넣어서 찍으면 다음과 같은 이런 패턴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100%
얘가 50%, 얘가 알루미늄이 25%. 얘는 지금 얘가 알루미늄이 100%죠. 반대로 얘가 50%, 얘는 75%입니다. 카파가. 결국은 뭐냐면 이와 같은 데이터는 하나의 참고 해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참고 회절상이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회절상을 찍었는데 얘하고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참고 회절상에 의하면 얘가 알루미늄이 25%, 카파가 75%. 참고 회절상하고 똑같은 얘가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고시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게비를 일정하게 하고서 만든 시료네요. 그러니까 얘는 부피비도 아니고 어토믹 비도 아니고 무게비입니다. 중요한 거는 웨이트 프랙션입니다. 웨이트 프랙션이에요. 웨이트 프랙션으로 우리가 무게비를 일정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거를 우리가 참고 회절상입니다. 레퍼런스 회절상이에요. 얘와 비교하면 근데 엄청나게 많은 참고 회절상이 있으면 우리는 정확한 그러니까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겠죠. 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많이 요구합니다. 자, 다음은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알파와 베타상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알파상과 베타상이 두 개가 섞여 있다면 이 혼합상의 I 알파와 I 베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알파상이 0%일 때고 알파상이 100% 있을 때의 강도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만약에 얘가 I 알파와 I 베타가 서로 간섭을 안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직선의 형태로서 이 값이 얻어지겠죠. 이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들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레퍼런스 시편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얻으면 다음과 같은 커브 곡선이 얻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알파상과 베타상의 무게 분율에 따른 이런 레퍼런스 이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우리는 뭐를 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가 알파가 몇 퍼센트 또는 베타가 얼마 이런 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량 분석, 엑스레이 정량 분석을 하려면 꼭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겠네. 분명히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질량 흡수계수도 틀려지고 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곡선을 구해야지만 여러분들은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사용해서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량 분석은 정성 분석에 비해서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 엑스레이 회절상에서 브레그 브렌타너 회절상에서 우리가 2D 사인 세타는 란다기 때문에 우리가 D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D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우리가 D는 레티스 파라메타 A1의 이거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이 실험을 해서 정확한 세타, 정확한 란다를 알면 정확한 레티스 파라메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D를 구하면 정확한 레티스 파라메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확한 D가 얻어지는 세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이 지금 이 세타에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타에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세타 값이 90도 근처에서는
세타 값이 조금 변해도 사인 세타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타 값이 90도에 가까운 데서 측정된 DHL을 이용해서 격자상수를 구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격자상수를 구하려면 어디서 구한다? 그러니까 세타 값이 2세타 세타가 90도 근처에서 우리가 이 D를 구하고 그 D를 이용해서 A를 구하는 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우리가 즉 AU와 PT의 평형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얘는 AU와 PT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솔리드일 때 이게 퍼펙트한 솔리드 솔루션을 만드네요. 그 이유는 얘가 여기 보시면 AU와 PT의 격자상수가 0.407, 0.392로 거의 같고 AU와 백금은 그러니까 금과 백금은 모든 조성에서 우리가 솔리드 솔루션을 만들고 거의 똑같은 FCC 구조네요. 이 FCC 구조고 얘가 같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티스 파라메타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PT가 PT 퍼센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얘가 웨이트 프랙션이 아니라 어토믹 퍼센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아톰으로 작용하니까 사실은 뭐 이거 웨이트 프랙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거의 AU와 PT는 무게가 같으니까.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레티스 파라메타가 그러니까 PT 혼자 있을 때 레티스 파라메타가 0. 이게 3929 얘가 혼자 있을 때 이 AU가 혼자 있을 때가 0.407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PT가 들어가면 레티스 파라메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50이라면 얘 더하기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0.407 더하기 0.392에 나누기 2 하면 이게 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레티스 파라메타를 측정하면 그러니까 AU와 PT가 솔리드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레티스 파라메타를 구하면 그러니까 브레그 브렌타노 파라포커스 엑사이드를 얻어서 2세타를 측정하면 우리가 A 값을 알 수가 있고 그 A 값으로부터 결국은 뭐냐면 얘가 PT가 얼마 들어갔네 AU가 몇 퍼센트 들었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만은 얘가 어토믹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희 다 그 웨이트 프랙션을 중요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어토믹 퍼센트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크리스탈의 사이즈를 재는다. 이게 크리스탈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얘는 우리가 싱글 크리스탈의 회절픽입니다. 얘는 우리가 파우더의 디퓨전 패턴 완전히 다르죠? 싱글 크리스탈이라면 여러분들 싱글 크리스탈이라면 2D 사인 세타는 란다인데 란다가 한 개고 얘가 일정하고 얘도 한 개면 세타도 회절각도 딱 한 개죠.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일 때는 재미있게도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듯이 2세타가 예를 들면 2세타가 예를 들면 29.01234라면 요게 딱 하나지 29.02도 얘는 회절각이 아니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하나의 각만 갖고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싱글 크리스탈 경우에는. 하지만
파우더인 경우에는 2세타뿐만이 아니라 2세타1 작은 각 또는 큰 각에서 그러니까 2세타 B보다 큰 각과 작은 각 사이에서 회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바깥에서는 완전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만 요 안에서는 완전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분말 시료에서는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2세타보다 크거나 2세타 정확한 이 2세타 B가 이게 브레그가 하나입니다. 얘는 하나지만 얘는 하나가 아니라 더 큰 각과 더 작은 각 사이에서 회절 강도가 얻어집니다. 자, 그 회절 강도가 얻어지는 이 더 큰 각과 더 작은 각이 얻어지는 폭을 여기가 요 각의 중간을 따지는 게 여기가 중간인데 이 중간의 요 폭을 우리가 B라 그럽니다. 이 B를 우리가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FWHM이라 그래. 그러니까 회절 피크 높이의 절반 내서 얻어지는 요 폭, 이 폭을 full width half maximum인데 full width half maximum의 B 값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식을 우리가 쉐러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쉐러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 B에 의존하고 또한 T에 의존합니다. T가 뭐냐면 결정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B가 큰 거죠. 그러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B는 커지네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계산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K를 일반적으로 뭐 0.9 정도 됩니다. K가. 그 다음에 세타 B를 우리가 임의로 49도라고 놨고 세타 B를 그 다음에 란다를 뭐 0.154 뭐 이렇게 카파 K 알파로 놨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결정의 크기가 1mm일 때 결정의 크기가 1mm일 때 우리 B 값이 얼마냐면 0.00001도 거의 요게 요 값이 요 사이 각이 요게 0.00 그러니까 거의 이 직선이 아까 같이 직선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T가 결정의 사이즈가 50나노일 때 이 식을 계산해 보면 이게 0.23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23도. 0.23도. 꽤 되네요. T가 0.5나노미터일 때 아주 작으면 얘가 그러니까 full width half maximum FWHM이 2.3도나 되네. 엄청 크네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즉 결정집의 크기 또는 파티클의 사이즈의 크기가 다음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네요. 이 식을 우리가 쉐러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XRD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음의 것으로서 뭐냐면 우리가 잔류 응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잔류 응력? 이 잔류 응력에서 뭐냐면 레티스가 얼마나 구부러져 있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경우에는 레티스가 하나도 안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no strain 얘는 레티스가 아주
정확하게 레티스 파라메타 A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평형 레티스 파라메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이쪽으로. 얘를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납작하게 됐죠? 얘를 이쪽에서 누르고 이쪽에서 또 눌렀어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는 걸 우리가 압축 응력이라 그러거든요. 얘를 우리가 잡아당기는 걸 인장 응력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쪽에서 누르고 이쪽으로 하는 걸 우리가 밴딩이라 그러거든. 이때는 위치에 따라서 다 얘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늘어났죠. 얘가 반대로 이쪽으로는 줄어들겠죠. 레티스가. 그러니까 얘를 잡아당기거나 압축을 하는 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데포메이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이 늘어나거나 똑같이 납작해져요. 이때는 레티스 파라메타가 변해서 다음과 같이 원래는 이 투세타가 여기인데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더 큰 각이나 더는 또 큰 각으로 이동하거나 투세타가 작은 각으로 이동하게 되죠. 만약에 이와 같이 non-uniform strain을 가게 하면 원래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브로드닝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투세타는 변하지 않지만 회절폭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면 투세타가 이동한 거를 보면 레티스 파라메타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다음은 우리가 시료가 변형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레티스 파라메타가 변하는데 여러분들 다음 경우는 언스트레스 상태는 변형이 안 될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방향 사방팔방으로 이 방향이나 모든 방향으로 다 똑같은 레티스 파라메타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 방향은 줄어들고 이 방향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잔류응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이런 레티스 파라메타가 줄어들거나 이쪽으로는 늘어나겠네요.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뭐가 얻어지냐면 요 각도, 요 파이 각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면 레티스 파라메타가 변하네요. 그러니까 이 변형 상태가 복잡한 소성 변형을 하면 다양한 형태로 잔류 응력이 존재할 수 있고 얘들이 레티스 파라메타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해서 예를 들면 압축 응력이 존재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게 변하는 걸 우리가 측정해서 결국은 뭘 측정하냐면 이 파이 각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레티스 파라메타가 변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잔류 응력이 즉 잔류 변형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즉 우리가 A분의 예를 들면 원래 얘가 그 레티스 파라메타면 이것에 따라서 변하는 레티스 파라메타가 만약에 변했다면 이것이 결국 이게 스트레인이 되겠죠. 이 스트레인이 변하는 걸 우리가 측정해 가지고 어떠한 장류 응력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XRD 회전 실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집합조직 분석입니다. 이 집합조직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장이 뭐냐면 8장이 덩어리 재료의 XRD 회절입니다. 그러니까 파우더가 아니라 덩어리를 XRD로 측정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집합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SEM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합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지금 이 6의 6의 6 집합조직 분석에 대해서는
XRD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파우더 10편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한 분말 시료는 얘는 어느 방향이나 똑같은 등방성 시료고, 이 등방성의 분말 시료는 항상 무질서한 집합 조직, 즉 뭐예요? 등방성이네. 그러니까 얘는 엑스레이 기계에도 상관이 없고 재료만 똑같으면 똑같은 상대 강도가 얻어집니다. 얘는 항상 동일한 상대 강도가 얻어지고, 얘는 우리가 랜덤한 10편입니다. 하지만 덩어리 애들은 덩어리로 만들어진 벌크 10편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쇠덩이나 그다음에 철판이나 또는 뭐 바위나 또는 보석이나 이와 같은 덩어리 결정 시료는 위치에 따라서 만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응고를 하거나 결정화를 하거나 소성 변형을 하거나 재결정을 하거나 결정립 성정을 하거나 방막들이 생성되거나 하면서 다양한 집합 조직이 생성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파우더는 등방성이지만 덩어리 재료는 일반적인 경우 등방성이 아니라 이방성입니다. 즉 결정립의 방위 분포가 무질서하지 않고 특정 방위를 갖는 결정립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즉 덩어리 재료는 집합 조직이 존재해서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 6장의 파트 2입니다. 곧 이어서 6장의 파트 3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